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구렁이 처녀와 진해 처녀. 오늘날 사람들한테 진해는 그저 징그럽기만 한 벌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옛 전설에서 진해는 무서운 괴물이자 사람을 돕는 신비한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에는 조선인조 무렵의 재상인 김자점과 진해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은 언제부터인지 부사가 오기만 하면 첫날 밤에 죽어나가는 괴이한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함흥에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자점의 아버지인 김탁이 함흥 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김탁은 함흥 관하로 가서 머무는 방 안의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담뱃잎 수십 개를 던져넣고 마루에는 명주실을 벌려놓았습니다.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은 김탁이 하는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관아에서 무언가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물체가 땅을 기어다니더니 김탁이 머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 가득한 담배 냄새를 맡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마루에 놓인 명주실을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탁은 명주실에 이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관아 지붕의 용마루 속이었습니다. 김탁은 아전을 불러서 큰 가마솥을 가져오게 한 다음 기름을 붓고는 장작불을 피워 뜨겁게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대장간에서 가져온 커다란 집게로 용마루 속을 이리저리 쑤셔 구렁이처럼 커다란 진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김탁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집게로 잡은 진해를 관아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김탁은 재빨리 칼을 뽑아 진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토막난 진해를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는 몸이 잘렸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진해의 머리 부분을 가마솥에 넣자 파란 기운이 나오더니 김탁의 얼굴에 닿습니다. 그러자 김탁의 얼굴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점은 김탁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낳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의 볼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탁은 아들의 이름을 점이 있다는 뜻인 김자점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자점은 훗날 도원수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청나라의 효종 임금을 모함한 죄가 드러나 역적이 되어 온 가족과 더불어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김탁 이전의 함흥 부사들은 모두 그 진해가 죽였다. 김자점은 김탁이 죽인 진해가 사람으로 환생하여 일부러 김탁의 가문을 멸하려고 역적질을 한 것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와 달리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사람을 도운 착한 진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약의 재료로 쓰일 소나무 뿌리를 캐어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청년 한 명이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나무의 뿌리를 캐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청년은 소나무 뿌리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던 중 다리 밑에서 나온 다른 처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구렁이고 당신이 산에서 만난 여자는 진해입니다. 우리 둘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해 여자는 당신을 해칠 테니 부디 멀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구렁이 처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산에 진해 처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로부터 소녀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구렁이는 저를 미워하여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칠 후 구렁이와 싸울 텐데 그때 당신이 뜨거운 물을 구렁이한테 퍼부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설명을 듣고는 진해 처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진의 처녀가 말한 날짜가 되어 청년은 그녀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렁이 처녀가 올라오더니 진의 처녀를 보고는 둘 다 본래의 모습인 구렁이와 진해로 돌아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하얀 기운을, 진해는 파란 기운을 뿜으며 대결했습니다. 진해 쪽이 불리해지자 청년은 가져온 뜨거운 물을 끼얹어 구렁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진해는 처녀로 변신해서 청년을 보고는 당신이 저를 도와 구렁이를 죽였으니 보답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진해의 예언대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망나니 아이를 평양감사로 키운 승려. 합천 원아무개는 나이 60에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만 하고 교육하지 못하니 아들이 목불식정이었습니다. 해인사에 한 대사가 있었는데 전부터 원과 진에 관아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15살 된 사내 아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이 말했습니다. 문자를 가르치려 해도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차마 회초리질도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히 후회됩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사대부 자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드님을 자애롭게만 키우시느라 공부에 힘쓰지 않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니 심히 아깝습니다. 소승의 아드님에게 그를 가르쳐 볼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바입니다. 대사께서 제 아이를 가르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고 오직 엄하게 공부시켜 주시오라는 취지의 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일단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가의 관속들과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마음을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옷부터 음식까지 다 마련할 것이며 보내실 게 있으면 왕래하는 승려를 통해 소승에게 바로 보내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어 대사의 말대로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날 원은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산에 올라오고서 좌우로 날뛰며 대사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대사는 그를 못 본 채하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4, 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대사는 고가를 쓰고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엄숙히 앉았습니다. 3, 40명 되는 제자도 경전을 끼고 그를 모시고 앉았는데 예의가 방정하고 엄숙했습니다. 대사가 한 쌀이 승에게 명하여 아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중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양반을 모욕하다니 내 돌아가면 아버지께 다 고해 바쳐 너를 때려 죽일 테다. 아이는 또 1000번 만번 죽일 이 깎아머리 도적놈아 라고 욕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스님들을 질책하며 아이를 묶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데려오니 대사가 아이에게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써주셨으니 이제 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다. 너는 양반과 자제로서 글자도 못 읽고 폐악한 짓만 일삼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니 먼저 내가 내리는 벌부터 받아라. 그러고는 송곳 끝을 벌겋게 불에 달고 그걸로 아이의 넓적다리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혼절했다가 반나절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대사가 또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가 애걸했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대사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사는 송곳을 쥔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다가 한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 먼저 천자문을 주고 일과를 정해주어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장성했기에 지혜와 생각이 자라나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으니 4~5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해이해지지 않으니 1년여 만에 물리가 크게 트였고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대부인 내가 중에게 이 같은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내 열심히 공부에 등과하면 이 중을 반드시 때려 죽여 오늘의 원한을 풀리라. 아이는 이런 일념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는 아이에게 과거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앞으로 다가오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보는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을 내려 가자꾸나. 다음 날 대사는 아이를 데리고 관하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문장을 크게 이루어 등과 후 모님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비로소 혼담이 오가고 아이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상경하여 과거장에 출입한 지 3년 만에 급제해 수십 년 사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제야 해인사 늙은 중을 죽여 지난날의 울분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안찰사로 도내를 순시하게 되자 형구를 잘 갖추도록 신신당부하고 곤장을 따로 만들어서는 곤장 잘 치는 사람 3~4명을 골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는 산문에 들어가 스님을 때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노승이 여러 스님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공손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관찰사가 된 아이는 그를 보자 얼른 가마에서 내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대했습니다. 노승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다행히도 죽지 않아 관찰사의 위의를 보게 되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함께 절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 사토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곳이죠. 오늘 밤 하처를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같이 자다가 밤이 깊어지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토께서 어릴 적 공부하실 때 소승을 꼭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관찰사가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순시를 시작할 때도 저를 때려 죽이자 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 정성스레 대접해 주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품은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대사의 얼굴을 대하니 그 마음이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사라져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승도 알아차리고 있었죠. 사또는 앞으로 대관이 될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또께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소승이 저의 대를 이을 상좌 승려를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반드시 소승을 만난 것처럼 예를 갖추어 상좌를 맞이하고 밤에는 동침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승이 또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연도별로 적은 것입니다. 향년이며 벼슬이 몇 품까지 오를지도 훤히 다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양 가명의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관찰사는 쌀, 배, 돈, 나무 등을 많이 주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 뒤 몇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는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지기가 보고했습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 스님이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즉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찾아온 스님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소매를 부여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대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나란히 하며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자 동침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온돌이 너무 뜨거워져 그가 잠자리를 바꾸어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비린내가 느껴져 손으로 스님 쪽을 더듬으니 스님이 누운 곳에 물기가 있어 손이 젖었습니다. 지인을 불러 횃불을 들고 오게 해 살펴보니 스님은 배가 칼에 찔려 오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습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시신을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관노가 감사가 사랑하던 기생을 곁눈질하면서 둘이 크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을 품은 관노가 감사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운 사람이 감사인 줄 알고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관노를 바로 붙잡아 와서 엄하게 조사하니 하나하나 실토했습니다. 마침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했습니다. 감사는 스님의 초상을 치러주고 관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필시 대사가 이 액을 미리 알고 자기 상자로 하여금 그 액을 대신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모두 대사가 예측한 운수와 같았습니다. 보물 기운을 알아차린 허생. 허생은 세속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이 가난하고 몰락해도 글 읽기만 좋아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역 한 권만 놓여 있었는데 끼니가 떨어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길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허생이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민머리에 수건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끼니거리를 마련하고자 머리털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내 뜻한 바 있어 10년간 주역만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가 단발을 한 걸 본 이상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나갔다가 1년 뒤에 돌아오겠소. 그동안 연명이나 하면서 머리를 기르시오. 그러고는 의관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성의 갑부 백부자를 찾아가서 천금을 빌려달라 하니 백부자도 허생을 한 번 보고는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허락했습니다. 허생은 천금을 가지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명기 초원의 집으로 가서는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호방하고 젊은 한량패와 진탕 놀아대다가 돈을 탕진했습니다. 다시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게 큰 장사거리가 생겼으니 다시 3,000금만 빌려주시려오. 백부자가 또 허락했습니다. 허생이 또다시 초원의 집으로 가서 집을 꾸며주었습니다. 녹색 창에 붉은 다락을 만들고 주렴과 비단 방석으로 장식하고는 날마다 술판을 벌이고 풍악을 연주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자 또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다시 3,000금을 빌려주겠소. 백부자가 허락했습니다. 초운의 집으로 가서는 북경시장의 명주 보배와 기이한 비단으로 초운을 즐겁게 해주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백부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3,000금만 더 있으면 성사될 것 같소. 당신이 믿어줄지 걱정이요. 백부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금을 더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주었습니다. 초운의 집으로 가서 좋은 말 한 마리를 사서 마구에 메어놓고 전대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기생들을 불러와 질탕하게 놀면서 전도 비용을 많이 뿌려 초운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느라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허생이 적막하고 처량한 태도를 보이며 초운을 시험했습니다. 초운은 물과 같은 성질이라 이제는 허생이 싫어져서 날마다 젊은 배와 어울리며 허생을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허생이 어느 날 초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만금을 모두 탕진해 이제 빈주먹뿐이라네. 곧 떠나려고 하니 어찌 간절히 그리운 마음이 없겠는가. 초운이 말했습니다. 오이가 익으면 꼭지는 떨어지고 꽃이 시들면 나비가 드물어지죠. 연연해 할 게 뭐가 있나요? 내 재산 전부를 유흥지에 집어넣고 오늘 영영 떠나려네. 이별 선물로는 무얼 주겠나. 당신 원하시는 것을 드리리다. 허생이 앉은 자리 위에 있는 오동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걸 갖고 싶다네. 초운이 웃으면서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하고 주니. 허생이 그 자리에서 오동로를 산산조각 내어 전대에 담아서 준말을 타고 하루 만에 개성에 이르렀습니다. 백부자를 만나서 일을 이루었다오. 하고는 전대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생은 다시 전대를 가지고 말을 달려서 회령에 이르렀습니다. 계시에 전을 버리고 앉아 있으니 어떤 호인상인이 부서진 오동로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바로 이것이야. 그래 이것이야. 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10만 금을 드릴 테니 약소에도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허생은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승낙했습니다. 교역을 끝내고 돌아온 허생은 백부자에게 10만 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백부자가 깜짝 놀라 까닭을 물으니 허생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전에 보신 조각난 화로는 구리가 아니라 구리와 금의 합금이었다오. 옛날 진시황이 선약을 캐어오라고 서부를 동해로 보낼 때 내 탕고에서 오금로를 내어주었소. 이 화로에 약을 달이면 온갖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다고 했다오. 그러나 서불이 바다 가운데서 오금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외인이 얻어 국보로 삼았소. 임진왜란 때 외장 평행장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 그가 평양을 점령하고 있다가 밤중에 도망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잃어버렸다오. 그것이 명기 초운의 집에 남아있게 된 것이오. 내가 그 기운을 보고 찾아내 마침내 만금과 바꾼 셈이오. 호인상이는 서역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값을 매기기 어렵다 한 것은 실로 맞는 말이오. 백부자가 또 물었습니다. 화로 하나 정도야 만금까지 안 주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도 거듭 수고를 드렸소. 그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이라오. 신물이 깃든 것이니 큰 돈이 아니면 얻을 수 없소. 그러자 백부자는 당신은 정말 신인이십니다. 하며 허생에게 10만 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껄껄 웃으며 어찌 나를 작게 보시오. 내 집에는 석가래와 들보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책 읽는 것을 즐기니 이번 일은 특별히 한번 시험해 본 것일 따름이라오. 라며 사양하고 가버렸습니다. 백부자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남산 아래 초가집이었는데 방 안에서는 책 읽는 소리만이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백부자가 그 사람 됨됨이를 알고는 매월 초하루 이른 새벽이면 쌀부대와 동꾸러미를 문 안으로 넣어주어 허생이 근근히 매달 생계를 꾸려가게 했습니다. 허생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재상 이완이 대장이 되어 임금으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받고 북벌 계획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를 발탁하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저녁 미복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천하의 일을 논하다가 가르침을 청하니 허생이 말했습니다. 공이 오실 줄 알았어. 공이 대사를 도모하니 내가 제시하는 3가지 계책을 따르겠어. 감히 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당인들이 권세를 부려 만사를 뒤흔드니 공은 돌아가 당파를 없애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고 임금께 말씀드릴 수 있어 능히 하기 어렵다오. 군으로 뽑힌 사람에게 다시 군포를 거두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이 되고 있어. 공은 능히 호포법을 실시하여 비록 경상의 자제라도 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소. 그런 일 역시 어렵소이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동쪽 가에 있어 비록 물고기와 소금이 풍부한 이로움은 있지만
양식 비축이 넉넉하지 못하여 1년을 지탱하기가 어렵다오. 3천리도 안 되는 땅에서 예법에 구애되어 거칠에만 힘쓰는 형편이니 능히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호복을 입도록 할 수 있겠소. 그 역시 어렵소이다. 그러자 허생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가시의 시대에 적합한 방침을 모르고 망령되게도 대사를 도모한다고 떠벌리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속히 물러가라. 이와는 땀이 나 등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고는 열없이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 텅 빈 집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명한 소실로 인해 세상의 이름을 떨친 금남. 금남 정충신이 선사포 첨사로 처음 제수되어 제상들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늙은 제상이 은근한 정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큰 그릇이라 앞으로 어디까지 출세할지 헤아리기 어렵네. 자네가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걸로 아네. 내가 처백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네가 소실로 삼아 건지를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떤가. 금남은 그 배려에 감동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늙은 제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이목을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떠나는 날 홍제다리 근처에서 기다리겠네. 금남이 행장을 꾸리고 출발해 홍제다리 근처에 이르니 과연 가마 하나가 보였습니다. 행장을 산뜻이 차린 가마가 가뿐히 오더니 선사포로 가는 행차인지 물었습니다. 금남이 부인을 맞이해 보니 몸집이 매우 크고 말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자탄했지만 그때는 이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동행해 선사포에 이르러서는 음식만 장만하게 했을 뿐 그녀를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문에서 기밀 관문이 도착했기에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의할 군무가 있으니 성화같이 달려오시오. 바삐 저녁밥을 먹고 소실에게 작별을 고하자. 소실이 말했습니다. 영감께서는 이번 행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알지 못하오. 대장부가 이런 난세를 당하여 나아갈 때 일의 기밀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처리하려 하십니까? 금남이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캐물으니 소실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러저러하게 응하세요. 그러면서 붉은 비단으로 만든 찰릭을 꺼내주었는데 금남이 입어보니 몸에 딱 맞으므로 매우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달려 영문에 이르니 순사가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이 성에 머물면서 은만냥을 요구하고 있네.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의 목을 베겠다 한다네. 일은 급한데 만냥 마련하기도 어려우니 100번 생각해도 그대가 아니면 응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오시게 했다네. 금남이 밖으로 나와 영광정에 앉았습니다. 영교중 영리한 자를 불러서 귓속말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영리하고 요염한 기생 4~5명을 골라 중국 사신들의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기생들이 노래하고 검은고를 연주하니 술잔이 낭자해졌습니다. 다시 영교를 불러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금 은을 내어오지 못하면 순사께서 죽임을 당하고 온 성 사람도 어육이 될 것이니 너희도 죽게 된다. 너희는 나가서 성안 집집마다 화약을 꽂아 놓아라. 영광정 위에서 대포를 3번 쏘면 불을 붙이도록 하라. 영교들이 명을 받들고 물러갔다가 얼마 뒤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모두 꽂았습니다. 갑자기 대포 소리가 한 번 나니 여러 기생이 중국 사신 옆에 있다가 소문을 몰래 듣고는 깜짝 놀라 오줌 누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둘 나가서 각자 집으로 달려가 소문을 전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온 성 사람들 모두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고 처자식을 이끌고 다투어 성 밖으로 나가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중국 사신은 처음에 포성을 듣고 매우 의아하게 여기다가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라 일어나 사정을 탐문했습니다. 영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사포 첨사가 이리저리 하라 했는데 이제 대포 한 번만 더 쏘면 온 성이 잿더미가 될 겁니다요. 중국 사신은 정신이 아찔하고 다급해져 신도 신지 못하고 영광정으로 쫓아가서 금남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금남은 이치에 따라 그를 꾸중했습니다.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는 부모의 나라요. 사신은 조명을 전하는 사람이요. 연로의 신하들이 정성스레 열심히 접대하는데도 전례 없는 은을 요구하니 진실로 이는 이루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요. 성한 사람들은 죽기는 매한가지라 차라리 잿더미 속에서 함께 죽으려 한다오. 중국 사신이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어르신 손에 달렸소이다. 당장 계단 아래 말을 대령시키고 타자마자 떠나겠소이다. 밤새 쉬지 않고 달려서 3일 안에 압록강을 건너겠소이다. 제발 대포를 멈춰주시오. 사신께서는 무례했으니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이다. 그러고는 포수를 불러대니 중국 사신이 금남의 허리를 안고 1000번 만번 애걸하고 또 울부짖으며 따라다니는지라 마침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하고는 말을 재촉해 빨리 떠나라 했습니다. 중국 사신 일행은 무한히 감사해하며 일제히 말에 올라타 바람처럼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과연 3일 안에 압록강을 건너니 순사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금남이 세상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금남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모든 일을 소실에게 물었고 소실을 신사로 대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